2장 슬라이드. 당신은 최고의 것을 모두 가질 자격이 있다. 환영. 트랜서핑은 상상의 산물인 환영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한다. 사람들이 환영이라 부르는 것에는 꿈, 환각, 현실의 부적절한 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현실의 부적절한 인식은 우선 제쳐두고 또 다른 현실을 보는 것은 마음의 공상의 산물이 아닐 것이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꿈이나 환각은 영혼이 가능태 공간에서 하는 여행의 형태들이다. 현실을 환영처럼 인식하는 것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물질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섹터를 지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세계는 환영이 아니다. 자신이 지각하는 것이 모두 환영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 인간은 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일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이 우주의 몇 가지 규칙성을 익히는 것과 그것이 간혹가다 한 번씩 나타나는 사례를 목격하는 것뿐이다. 우주의 어떤 일들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 인간은 그런 자신의 무능함을 시인하면서 자신이 본 것이 모두 환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환영은 마음이 상상해내거나 합성해낸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금방 마음의 능력을 부풀려 자랑한다. 강력한 환각제나 술에 취한 사람은 꿈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식의 통제력을 잃는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태 공간의 영역으로 동조에 들어간다. 이런 사람은 몸은 물줄화된 섹터인 우리의 물질 세계에 있는 동안 의식은 물줄화된 섹터에서 멀리 떨어진 가상 섹터 속을 헤매고 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평범한 집들이 늘어선 친숙한 거리를 걷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할 것이다. 사람들과 주변 환경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대 장치가 바뀐 것이다. 그는 반은 꿈이고 반은 현실 같은 세계를 경험한다. 정신 이상자들도 바로 이런 식으로 몸은 물줄화된 섹터에 머물면서 의식은 물줄화되지 않은 다른 섹터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들의 의식은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에 동조되어 있다. 거기서는 무대 장치뿐만 아니라 시나리오와 역할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은 일반적인 의미로 보자면 전혀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을 나폴레옹이나 기타 가증스러운 어떤 인물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장하는 대로 그 가능태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가능태 공간의 그 섹터에서 이 가능태를 보고 있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가능태가 다 있지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능태를 고른다. 영혼과 마음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여 지친 영혼이 냉혹한 현실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게 되면 그의 의식은 물줄화되지 않은 가상의 섹터에 동조되어 들어간다. 하지만 그의 몸은 물줄화된 섹터에서 살고 있다. 어떤 정신과 의사에게서 마음속에 이상적인 남편과 자식을 병적으로 그리워하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트랜서핑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 가엾은 영혼에게는 가족의 중요성이 그 도를 넘은 것이다. 그 결과로 그녀는 그녀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모욕하는 사내와 결혼했다. 그녀는 임신을 할 수 없었다. 현실의 생활이 견딜 수 없어지자 그녀는 곧장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녀의 몸은 물질 세계에 있었지만 의식은 영국 귀족의 아내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상 섹터로 동조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녀는 우리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가상 섹터에 동조되어 있었다. 의사들은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려 들지만 환자들은 잔인한 현실보다 훨씬 더 즐거운 환영 속에 머무는 것을 행복해한다.
사실 환영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물질화되지 않은 섹터일 뿐 실제하고 물질화된 섹터만큼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정신병자의 가상 섹터는 왜 현실화되지 않는가? 앞서도 말했듯이 가능태가 현실화되는 것은 영혼과 마음의 완전한 일치 속에서 생각에 의해 에너지가 변조될 때만 일어난다. 물론 정신 이상의 경우에는 이런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물질화된 섹터와 가상 섹터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예컨대 우리 시대에 새로운 나폴레옹이 출현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이한 사건이라서 그것은 가능한 가능태 흐름으로부터 한참 동떨어진 채 남아있는 것이다. 또 어쩌면 정신병자의 가상 섹터가 왜 현실화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또 다른 현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왜곡시켜 경험할 수도 있다. 사람의 인식은 어린 시절에 각인된 정보에 매우 깊이 좌우된다. 두 새끼 고양이에 대한 다음의 유명한 실험이 좋은 보기가 될 것이다. 갓 태어난 두 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서로 떨어져 있고 시각적으로도 다른 장소에다 떼어놓았다. 한 마리는 수직선이나 수직의 물체가 하나도 없는 곳에 데려다 놓았고 다른 한 마리는 수평선이나 수평의 물체가 하나도 없는 곳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고양이들을 평범한 곳으로 데려왔다. 첫 번째 고양이는 의자 다리에 계속 부딪혔다. 그에게는 수직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고양이는 수평적인 모양의 물건을 인식하지 못하여 계단에서 계속 굴러떨어졌다. 물론 마음은 상상력으로서 온갖 공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비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마음은 낡은 벽돌을 써서 새로운 모델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 사이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분명히 그을 수 있는 선도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상 그리 중요하지도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람의 내적 확신이 현실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당신은 이제 왜곡된 현실 인식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으며 인식이 얼마나 왜곡될 때 그것이 실제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현실의 왜곡. 인간은 100% 객관적으로 주변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이것은 슬라이드 영상기와도 유사하다. 고르고 규칙적인 빛이 슬라이드 필름을 통과하면 화면 위에 그림으로 변한다. 인식이 스크린이라면 빛은 우리 주변의 세계이고 슬라이드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 곧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옷차림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는 눈으로 보고 있거나 심지어 당신의 옷차림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은 오로지 당신 마음속에서만 현실을 왜곡시키는 슬라이드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도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생각에 90%까지 사로잡혀 있다. 심지어 면접장의 심사관조차 어떻게 하면 자신을 근사하게 내보일까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도 틀림없다. 슬라이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왜곡시킨다. 슬라이드는 현실의 왜곡된 표현이다. 슬라이드는 당신의 머릿속에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 속에는 없는 무엇이다. 예컨대 당신은 자신이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그것이 별로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면 왜곡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이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슬라이드가
당신의 삶에 어떤 종류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외모가 마음에 걸린다면 당신은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난 못생겼어. 그리고 당신은 색안경을 낀 것처럼 이 슬라이드를 통해 주변 세계를 바라본다. 이런 식의 관념을 슬라이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 속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외모는 당신의 동반자가 될 후보들만이 판단할, 그리고 그로써 거기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전체 인구 중 아주 미미한 일부다. 그 밖의 사람들은 당신의 외모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가장 믿을 만한 심판관인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애인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외모에 얼마나 관심을 주고 있는가? 10중 8구 당신은 주변의 누군가가 매력적인지 어떤지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이다. 당신이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믿어도 된다. 못생긴 것은 처음 만났을 때만 인상을 준다. 그 이후에는 못생겼다는 것도 더 이상 의식되지 않는다. 무대 장치에 한번 익숙해지면 더 이상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당신이 자신의 못생긴 외모에 대한 슬라이드를 마음속에 끼우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든 것을 외모, 몸짓, 얼굴 표정, 말씨 등 그런 것들을 슬라이드를 통해 인식한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까? 우호적인 미소는 비웃음으로 바뀌어 보인다. 누군가가 행복해서 웃는 웃음도 당신의 생김새가 우스워서 웃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서로 귓속말로 쏘근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흉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힐끗 바라보면 그것은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속이 불편해서 인상을 찡그리면 맙소사, 그는 당신에 대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저러는 걸까? 그리고 급기야는 칭찬조차도 놀리는 말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슬라이드다. 못생긴 외모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실제로 못생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손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손을 어디다 놓아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 얼굴은 긴장된 표정으로 일그러지고 지혜롭던 생각들도 갑자기 모두 사라져버리고 자기 비하적인 생각들이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상상 속에만 있었던 슬라이드가 실제로 현실화된다. 슬라이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세상 속 당신의 위치에 대한 생각과 타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슬라이드는 외부 세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왜곡시킨다. 모든 사람이 자기 슬라이드의 속성을 다른 사람들 속에서 찾아내려는 집요한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성격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멀찍이 숨겨놓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슬라이드를 감춘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앉아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흡사한 짓을 한다는 환영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은 것을 찾아내고 싶어 한다. 달리 말해서 그는 자신의 속성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투사란 잠재의식 속으로 쫓겨난 자기 불만이 타인에게 흙탕물을 튀길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나쁜 면을 스스로 질책하고 싶지 않아서 타인에게서 똑같은 것을 찾아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 대해 스스로 좋아하지 않는 점을 타인에게서 찾아내고 그것을 흠잡는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 당신도 아마 부지불식간에 이런 짓을 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남의 결점을 나무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똑같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흔하지는 않다. 스스로 약간의 관찰을 해보라. 지켜보는 자의 관점이 되면 자기 것을 당신에게 투사하려는 사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엉뚱한 일로 당신을 비난하거나 당신과는 무관한 결점을 덮어 씌우려고 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혹시 저 사람은 상대방에게 투사하려고 하는 그 결점을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아닐까? 10중 8구는 바로 그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정말 그런 결점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그런 이미지를 투사하는 슬라이드를 자신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중요성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중요성과 마주친다. 외모에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외모가 당신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슬라이드는 당신 머릿속에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한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다. 어떤 사람의 못생긴 생김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곧 익숙한 무대장치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못생긴 외모는 오직 그렇게 생긴 그 사람에게만 중요하다. 사실 그는 좀 다르게 생겼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르게 생긴 것을 못생긴 것으로 바꿔놓는 것은 중요성이라는 슬라이드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툴루즈 로트렉은 어릴 적에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다. 성장기에 로트렉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매우 고민했다. 해가 갈수록 신체의 불구는 더욱더 눈에 띄게 드러났고 그의 고민도 더욱 깊어졌다. 불구인 자신에 대한 고민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 결국 그는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게 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불구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갔다. 그가 중요성을 버리자마자 슬라이드도 사라져버렸고 행운의 서광이 그를 비추기 시작했다. 자신의 재능을 성공적으로 발휘한 것은 물론이고 여인들의 인기까지 한 몸에 모았다. 여담이지만 그는 파리의 유명한 캬바레인 물랭루즈 설립에 참여했고 여인들은 그를 매우 좋아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은 단지 그의 그림 때문만은 아니었다. 타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할 때 슬라이드가 출현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당신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면 당신의 머릿속에 그에 해당하는 슬라이드가 들어있다는 것을 100% 확신해도 좋다. 슬라이드는 상상의 산물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환영이라고 봐도 된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환영은 사람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외부 의도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예다. 부정적인 슬라이드는 대개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불러일으킨다. 아시다시피 이럴 경우 외부 의도는 거침없이 순조롭게 작용한다. 그것은 부정적 슬라이드의 소유자를 붙들어서 부정적 사건이 유감없이 현실화되는 섹터로 데려다 놓는다. 다만 그 전이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전이는 그 슬라이드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전 시간에 걸쳐서 이어진다. 그는 중요성 때문에 부정적 슬라이드에다 대수롭지 않은 획을 몇 번 더했는데 그것이 갈수록 두드러지면서 마침내는 그 찬란한 빛을 유감없이 발한다. 자신이 살찐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살이 더 찔 것이고 날 때부터 있는 흉터가 신경 쓰인다면 그것은 더욱 커질 것이고 열등감을 느낀다면 열등감을 느껴야 할 만한 증거를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매력없게 생긴 것을 고민한다면 그것이 더 심해질 것이며 죄책감에 괴로워한다면 벌이 넘치도록 쏟아질 것이다. 이것은 그가 그 슬라이드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기를 그치거나 긍정적 슬라이드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때까지 계속된다. 중요성이 사라지면 그 즉시 슬라이드는 근거를 잃고 해체되어 작용을 멈춘다. 긍정적이고 화사한 색깔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면
당신은 그것도 부정적 슬라이드만큼이나 잘 듣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자신에게 자신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라. 그러면 사람들도 같은 식으로 당신을 바라볼 것이다. 이것이 슬라이드의 또 다른 긍정적 성질이다. 이것은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해야만 한다. 긍정적 슬라이드. 부정적 슬라이드가 만들어질 때 당신의 주의는 감추거나 없애버리고 싶은 싫은 것에 모아진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자신의 좋아하는 면이나 가지고 싶은 면으로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보셨다시피 결점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원하기만 한다면 덕목을 키우는 일은 쉽다. 우선 당신은 재고 점검을 실시해서 자신의 부정적 슬라이드를 찾아내야 한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라. 자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점을 숨기거나 없애버리고 싶은가? 슬라이드는 부지불식간에 만들어진다. 이젠 깨어나서 의식적으로 부정적 슬라이드를 들여다보라. 의식적인 상태에서는 그것을 쉽게 발견해낼 수 있게 된다. 이 쓰레기를 머리에서 쓸어내야 한다. 어떻게? 그것을 수염을 깎듯이 간단히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과 씨름을 벌이면 그것은 더욱 두드러져 나온다. 그저 슬라이드가 근거하고 있는 터전을 빼앗아 버리라. 그 터전이란 당신의 주의와 당신이 거기에 부여하는 중요성이다. 주의를 부정적 슬라이드로부터 긍정적 슬라이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전에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씨름을 멈추라. 당신의 모든 결점으로부터 눈을 돌려 자신이 가진 그리고 가지고 싶은 덕목에 주의를 기울이라. 결점을 감추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가? 그것이 부정적 슬라이드의 터전이다.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가? 그것이 긍정적 슬라이드의 터전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대로다. 변한 것은 단지 중요성을 부여하고 주의를 보내는 방향이다. 당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라. 그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식적으로 벌이는 게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결점과 씨름을 하면서 마음의 의도로서 그것을 감추거나 없앨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기만이다. 자신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자신에게 선사하라. 거기에다 더욱 자세한 세부 내용을 그려 넣음으로써 슬라이드 속에 자신을 사랑하고 살찌우라. 슬라이드라고 해서 정지된 그림만을 그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우아한 옷맵시와 세련된 매너를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고 밝은 지성과 반짝이는 매력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해결해버리는 모습일 수도 있다. 이제 이 슬라이드를 머릿속에 넣고 나가라. 긍정적 슬라이드는 부정적 슬라이드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행동과 태도에 직접적인 힘을 미칠 것이다. 당신은 뜻밖의 무의식적으로 슬라이드에 맞추어 행동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모두 외부 의도가 슬라이드의 이미지에 맞추어 해줄 것이다. 슬라이드가 해체될 때까지 만들어낸 이미지를 생각 속에 계속 재생시키라. 이건 무슨 뜻일까? 시간이 지나면 슬라이드는 실질적으로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슬라이드가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중요성은 사라지고 슬라이드도 해체되지만 임무는 완수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마음과 일치했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것은 틀림없이 일어난다. 어쨌든 당신은 그것을 영혼과 마음으로서 원한다. 마음이 슬라이드를 현실로 만들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것이 한갓 현실로 가장한 게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조직적으로
용이 주도하게 이 이미지를 계속 굳혀나가면 결국 영혼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 슬라이드를 자신의 빼놓을 수 없는 일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외부 의도는 슬라이드를 금방 인식하지 못하고 서서히 인식한다는 점을 유념하라. 보시다시피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것은 가지겠다는 결정의 문제일 뿐이다. 슬라이드의 이미지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믿는 어떤 덕목이 되든 상관없다. 하지만 특정한 슬라이드를 현실 세계에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즉흥적으로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내지 말라. 당신이 실제로 얻어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덕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미지를 베껴오지 말라. 당신의 슬라이드는 당신의 것이어야지 타인의 것을 베낀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논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모든 덕목에는 현재 단계에서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리는 대체 덕목이 있다는 점만을 유념하라. 용기는 결심으로 대체될 수 있고, 아름다움은 매력으로, 힘은 빈틈없는 솜씨로, 달변은 경청하는 능력으로, 지성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육체적 완전함은 자신감으로 대체될 수 있다.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외부 의도로 하여금 당신의 작은 주문들을 재빨리 처리하여 완수되게 함으로써 다음에는 더 어려운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긍정적 슬라이드는 당신에 대해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특히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 콘테스트나 파티 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 원하는 슬라이드를 집어넣어 놓기만 하면 아무런 걱정할 것 없다.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잊지 말고 그것을 늘 의식하라.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식의 모든 의심과 망설임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사치를 스스로 받아들이라. 의심을 모두 던져버리고 나면 사실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 가지겠다는 결정만 확실하면 당신은 최고의 소득을 얻을 것이고 믿기지 않는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외면적 인격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주변 세계에 대해서도 긍정적 슬라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한 슬라이드는 긍정적인 것은 모두 표현되게 하고 부정적인 것은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한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일권의 성공의 물결에서 우리는 긍정적 에너지를 전송하기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모든 것에 대해 가슴을 열고 부정적인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소득이 짭짤한 일이다. 마음에 드는 전시작품 앞에서는 걸음을 멈추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 앞은 무심히 지나쳐가라. 세상의 전시작품과 다른 점은 무심히 지나치지 않으면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당신을 따라온다는 사실이다. 한편 긍정적인 것은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긍정적 슬라이드는 어딘가 장밋빛 색안경과도 같아 보일 것이다.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는 반대로 장밋빛 색안경은 낙관주의자들이 아니라 비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비관주의자들은 장밋빛이라면 무조건 경계하면서 낙관주의자들에게 그것이 가져올 위험을 깨우쳐 주겠다고 수선을 떤다. 이런 독단주의야말로 대표적인 부정적 슬라이드다. 비관주의자는 가진다는 사치를 자신에게 감히 허용하려 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 긍정적 슬라이드도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왜곡은 심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통제력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긍정적 슬라이드에 의한 왜곡은 물론 당신이 나폴레옹이라고 상상하지 않는 한은
긍정적인 결과밖에는 가져오지 않는다. 모든 일을 적당히 절제해서 하고 잉여 포텐셜을 경계하는 것이 좋다. 부정적 슬라이드에 의한 왜곡은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나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도 왜곡은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슬라이드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그 내용이 외부 의도에 의해서 서서히 그러나 어김없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안락지대 넓히기. 당신이 인기 스타나 백만장자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있다고 하자.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그것을 이루게끔 허락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보통 돈과 명예와 권력은 선택받은 소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가 그들을 선택한단 말인가?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야 다른 모든 사람들에 의해 선택받는 것이다. 어떤 것을 꿈꾸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가지도록 스스로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노숙자가 길가에 서 있다. 그는 남의 집 창문을 통해 크리스마스 저녁 식탁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에게 자신이 그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스스로 허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초대를 받는다면야 물론 그럴 것이다. 그 집으로 들어가서 식탁에 앉는 것은 행동하려는 태세, 곧 내부 의도다. 하지만 누가 그를 초대해 준단 말인가? 그는 크리스마스 식탁은 다른 사람의 세계의 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가 이 식탁을 자기 집에서 자기 세계의 층에서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다. 노숙자는 자신이 집도 없고 돈도 없으며 돈 벌 수단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외부 의도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식의 울타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한 그는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당신은 운명에게서 그런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론 누군가가 남아도는 돈 100만 달러를 준다면 누구나 주저없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인사들이 교훈적인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과는 달리 부는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 하지만 주제는 그것이 아니다. 당신은 100만 달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아마도 내 입에서 100만 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그것도 주제는 아니다. 당신은 그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이 가지게끔 허락하는 선택 말이다.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비싼 가게에 들어가기를 겁낸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비싼 가게에서 눈꽃만큼이라도 불편을 느낀다면 당신은 비싼 물건을 소유하도록 스스로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들은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이 물건을 살 손님인지 아니면 빈 지갑만 들고 구경하러 온 손님인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물건을 살 사람은 마치 자기가 가게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는 말 없지만 자신감과 위험에 차 있다. 그는 자신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음을 안다. 호기심과 부러움에 찬 가난한 손님은 불청객처럼 행동한다. 그는 긴장되고 불편하고 소심한 태도를 보인다. 그는 점원의 눈빛을 의식하고 그런 특권구역에 발을 디민 것을 사과라도 하려는 듯한 기색이다. 동시에 그는 갈망과 부러움과 좌불안석의 느낌과 짜증과 불만족의 잉여 포텐셜을 마구 만들어낸다. 이 모든 일은 그가 자신에게 그런 물건을 가지게 할 만큼의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비싼 물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당신의 영혼은 마음이 말하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마음은 똑같은 말을 끊임없이 되낸다. 이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 우린 가난하니까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해. 당신에게 이 모든 고급스러운 것들을 가질 자격을 주라. 당신은 진정 최상의 것들을 모두 가질 자격이 있다. 파괴적 펜듈럼이 오로지 당신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믿게 만든 것이다. 대담해지라. 비싼 가게에 가서 진열된 물건들을 마치 주인인 양 둘러보라. 부자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처럼 굴지 말라. 비싼 가게의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자신을 확신시키려 애쓰는 자기 암시 훈련은 물론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자신을 속일 수는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을 어떻게 믿고 또 가지도록 스스로 허용할 건가? 우선 자신에게 무엇을 가지도록 허용할 준비라는 말에서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영역 사이의 경계선부터 분명히 그어놓자.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경향이 있다. 난 저걸 살 수 없어. 끝. 그 밖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렇다고 호주머니엔 빈 지갑밖에 없으면서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자신을 확신시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요점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내부 의도는 행동하겠다는 결정, 즉 돈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정을 뜻한다. 하지만 돈을 구할 데가 없으므로 마음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내부 의도의 울타리 안에서 행동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 뻔하다. 외부 의도는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듯이 생기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 가지도록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어디서 오겠는가? 외부 의도는 가지기로 결정하는 것, 즉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선택을 내리는 자임을 알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자격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사실로서 아는 것 말이다. 당신은 어쨌든 간에 소원은 실현되리라는 말에 대해 영혼 깊은 곳에서 늘 얼마간의 의심을 품고 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행동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심한다는 것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느끼도록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이다. 인기 스타나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재주나 자질이 남다른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스스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것이다. 당신도 자신에게 가지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 상태는 자전거를 처음으로 탈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분과도 흡사하다. 의심과 주저와 반론이 사라져버렸다.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고요한 명료함, 곧 알미였다. 말없는 명료한 느낌, 뭔가를 믿지 않고 아는 것, 주저없는 자신감이 바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이다. 이 같은 상태는 자신이 마치 우주를 지배하는 무언의 힘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그 힘은 당신을 붙들어 영혼과 마음이 동의하는 그 일이 그대로 실현되는 섹터로 갖다 놓는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자유로운 재량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당신은 아직도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삶은 그 반대를 보여준다. 펜듈럼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펜듈럼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택의 자유는 당신의 안락지대 너머에 있다. 펜듈럼의 세계에서 선택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인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믿기지 않는다. 이루기 힘든 꿈을 가진다는 것이 단지 개인적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은 가슴속에서 믿지 않는다. 하지만 긍정적 슬라이드가 이 믿기지 않는 것을 당신의 안락지대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이상 거북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면 망설임이 사라지고 믿음은 알무로 바뀔 것이다. 영혼은 마음과 일치를 이뤄내고 그것이 당신이 가지기로 결정하는 때다. 영혼을 설득하려 드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사실이지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알 뿐이다. 영혼은 길들일 수 있을 뿐이다. 영혼은 새로운 안락지대에 익숙해져야 한다. 슬라이드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슬라이드의 도움을 받으면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서서히 이루어진다. 이 요새는 오랜 기간의 지배로서만 빼앗을 수 있다. 머릿속에 당신의 꿈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식 속에 늘 간직하라. 그려놓은 이미지를 늘 떠올리라. 세부적인 내용을 더하고 새로운 내용을 그려 넣으라. 외부의 관찰자처럼 슬라이드를 바라보고만 있지 말라. 그 속에 자신을 몰입시키고 최소한 가상으로라도 그 속에서 살라. 그 그림을 화면 위에 영화처럼 바라보고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목표의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라. 영화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마치 그 장면 속의 실제 인물인 것처럼 느끼면서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재생시켜야 한다. 어떤 일을 하든 마음속에서는 늘 그 슬라이드를 상영하라.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슬라이드 이미지는 배경에 늘 있어야 한다. 슬라이드를 상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슬라이드는 오랫동안 용의주도하게 상영되었을 때만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당신의 꿈과 관련되는 모든 것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라.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라. 그것이 당신의 세계의 층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라. 실제 삶에서 형식적으로라도 그 슬라이드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예컨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비싼 가게에서 물건 고르는 연습을 할 수도 있다.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가격표도 들여다보지 말라. 목표는 돈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다. 그저 가까이에서 그것의 느낌을 느끼면서 골라보고 말없이 살펴보면서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모두 당신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사치품인 것처럼 바라보지 말고 사려는 물건처럼 바라보라. 당신이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느끼라. 점원으로 하여금 당신이 그것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라. 까다로운 고객의 게임을 버리라. 단, 교만한 고객의 게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을 당신 안으로 들여보냄으로써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것인 인생 트랙으로 동조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것이 될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가지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외부 의도가 당신이 생각조차 못한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지나고 나서 그것이 단지 기이한 우연이나 신비로운 사건이었다고만 생각지 말라.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말을 했다. 우연이란 신이 직접 서명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닉네임이다. 이 말은 19세기 프랑스의 시인, 극작가, 소설가, 저널리스트, 문학 비평가였던 테오필 고띠에의 말이다. 당신의 꿈의 세계 앞에서 낯선 놀라움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것을 지나보내라. 그것은 당신의 세계이고 그 안에서는 당신이 가지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적 외적 중요성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 이르는 길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당신의 꿈의 세계는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든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는 뜻에서 평범한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인생 트랙에 동조하려면 당신은 마치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벌이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지겠다는 결정의 본보기는 선진국의 갑부들보다도 더 부자인 러시아의 신흥 갑부들이 잘 보여준다. 러시아의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였던 1980년대 말에 어리석은 정치인들은 모든 것을 사유화하면
사회주의 경제가 당장 시장 경제로 바뀔 것으로 생각했다. 마침 그때 배급권을 쥐고 있으면서 사태를 파악했던 사람들은 즉시 별 노력 없이 떼돈을 벌었다. 사회주의 시절에 국가 소유였던 모든 것들, 예컨대 오일, 가스, 금, 다이아몬드와 기타 광물자원과 산업자원, 지적자원 등이 이제는 몇몇 고위층의 소유가 되었다. 모든 국민의 소유였던 것이 이제는 몇몇 집권자의 소유가 되었다. 그들은 서구의 백만장자들처럼 사업을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 필요도 없었다. 배급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손을 올려놓고 이건 내 거야 하고 으르렁거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속했던 것이 어떤 이유로 이제는 몇몇 집권자들의 것이 되었을까? 물론 이 시대는 러시아의 역사에서도 독특한 시대였다. 페레스트로이카 시대는 1987년 구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정치 경제적 개혁의 이데올로기로 사회주의 붕괴와 소비에트 연방 해체를 가져왔다. 당시에 지적이고 재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국부에 손을 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했다. 눈앞에 놓인 것을 차지하도록 스스로 자신을 허락했던 사람들만이 그것을 움켜쥘 수 있었다. 신은 갑부들에게는 죄책감도 양심의 가책도 의심도 열등감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최고급 상점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따위의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가지기로 확실히 결정했고 그래서 냉철한 외부 의도는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 것이다. 이것이 이치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목표의 심상화. 트랜서핑에서 목표를 이루는 방식은 상식과 통념의 울타리 너머에 있다. 트랜서핑의 방법과 가장 근사한 목표 성취 방법은 목표의 심상화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원하는 바를 가능한 한 세밀하게 상상하여 그 심상을 머릿속에 늘 떠올려 놓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심상화를 시간 낭비로 여긴다. 사실이지 걷는 사람이라야 길을 건너갈 수 있지. 백일몽을 꾸고 있는 사람은 길을 건너갈 수 없다. 하지만 그야 어찌됐든 간에 목표의 정신적 상징물은 실제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과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당신은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미 알고 있다. 그저 걷는 사람은 평균적인 결과를 얻어 상식의 승리에 자기 몫에 기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한편 배낭 속에 트랜서핑의 실천법을 품고 다니는 구도자는 상식이 이른바 운수대통, 우연, 행운의 선택과 같은 개념 속에 구겨 넣으려고 애쓰는 그런 결과를 성취할 것이다. 상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트랜서핑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혀 있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이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평균적인 결과에 만족하고 싶지 않다면, 삶 속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방랑자다. 트랜서핑의 방랑자는 운명에 의해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그의 선택을 받는다. 상식의 아성을 흔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식으로도 뜬구름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땅으로 돌아오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상식이야말로 구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것을 한두 번 본 것은 아니지만 곧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정해진 목표를 심상화하는 것이 언제나 결실을 맺어주지는 않는 이유를 알아내야 한다. 비전이나 비주류 심리학을 파고드는 사람들조차도 심상화에 100% 기대지는 못한다. 심상화 기법에는 간단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 그것은 성공률이 저마다 다르다.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안 듣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질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리고 당신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 박아두고 싶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일반적인 의미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고.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실제로 100% 듣는다. 알려진 심상화 기법의 종류는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 종류는 꿈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가장 효과가 미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종류의 심상화다. 꿈을 꾸는 것은 해롭지는 않아도 실질적인 쓸모가 없다. 꿈은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백일몽을 꾸는 사람들은 대개 그 꿈을 실현시키는 데는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그것이 실현되리라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가지고 행동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머나먼 별처럼 바라본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것이 한갓 공상일 뿐임을 귀뜸해 주려 들면 그들은 조개처럼 껍데기를 닫고 말한다. 내 꿈을 건드리지 말아요. 꿈꾸는 사람들의 목표를 정확히 정의하자면 그것은 꿈꾸기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두 번째 종류는 필름이다. 영화가 아니라 당신 생각 속의 욕망의 필름 말이다. 머릿속에서 필름을 돌리는 것은 의도적인 과정인데 이것이 꿈꾸는 것과 유일하게 다른 점이다. 여기에는 행동하고 가지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 행동 중 하나는 필름을 봄으로써 욕망의 실현을 심상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집을 가지고 싶어서 일정 방식에 따라 구석구석 세밀하게 그 모습을 그려본다. 당신은 머릿속에 그 집의 모습에 관한 완전히 혹은 거의 선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 이미지를 낮 시간 동안 늘 품고 있다. 당신이 이 일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얻을까? 글쎄, 당신은 분명히 마음속에 그린 모습 거의 그대로의 집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집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길가에 다른 사람의 집이든가 아니면 영화 속의 집일 것이다. 당신은 주문한 대로 얻는다. 어쨌든 당신은 집의 모습을 심상화하려고 정직하게 노력했다. 하지만 웨이터에게 그것이 당신의 집이라고는 어떤 식으로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웨이터는 당신의 주문을 정확히 처리했다. 당신은 심상화 과정을 책에 적힌 대로 잘 하려고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중요한 것을 까먹은 것이다.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를. 이런 식의 심상화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수다. 당신은 관객처럼 필름을 보지만 동시에 생각으로 그 속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벌써부터 훨씬 더 강력하다. 당신이 그 인물이 된 연기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방사 에너지의 매개 변수를 해당 인생 트랙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당신의 목표는 새 집을 갖는 것이다. 그것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생각 속에서 보고만 있지 말라. 깨어있는 의식으로 의도적으로 꿈을 지어내라. 집 안에 들어가서 이방저방 걸어다니면서 모든 것을 만져보라. 벽난로 앞에 안락의자에 앉아서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즐기고 나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불 속에 장작을 던져 넣어보라. 부엌에 가서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라. 무엇이 들어있는가?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라. 침대는 편안한가? 식탁에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집들이를 하라. 가구를 이리저리 옮겨보라. 정원의 잔디를 손으로 만져보라. 잔디는 부드럽고 푸르다. 꽃나무를 좀 심어보라. 어떤 꽃이 좋은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먹어보라. 집에 온 편안함을 느끼라. 아무튼
그것은 당신의 집 아닌가? 그것을 이루어질 수 없는 머나먼 나라의 일인 양 꿈꾸는 사람의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지 말라. 당신은 이미 그 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끼라. 아시다시피 이 심상화는 곧 슬라이드다. 이런 슬라이드는 당신의 안락지대를 넓혀줄 것이고 그 내용은 시간과 함께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신이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을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던져버린다면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의 삶 속에 기적이란 없다. 슬라이드 작업을 할 때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목표를 향한 열정이 식으면 슬라이드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다그쳐야 하고 그것은 당신을 금방 지치게 만든다. 그럴 때는 당신에게 그 슬라이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 의도는 슬라이드를 금방 실현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것은 서서히 당신을 목표로 하는 인생 트랙 위로 데려다 줄 것이다. 당신은 은근과 끈기로서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끈기야말로 첫 단계에서 필요한 유일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슬라이드를 심상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신을 더 이상 다그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펜듈럼이 강요한 것이라면 당신의 영혼과 마음은 의기투합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이야기하겠다. 하지만 온 가슴으로 목표를 향해 가면 슬라이드의 심상화는 확실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진정으로 가지겠다는 결정이 서면 외부 의도가 목표를 실현할 길을 찾아낼 것이다. 슬라이드가 트랜서핑의 심상화 기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최고 품질의 슬라이드도 실현되려면 긴 시간이 걸린다. 특히 목표가 가능태 공간의 먼 곳에 있는 섹터라면 더 그렇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가속시켜 줄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과정의 심상화. 다음에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자. 당신의 최종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자.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신은 돈이 가득 든 가방을 심상화하고 있다. 심상화는 세 번째 종류의 원칙에 입각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행해졌다. 문제. 그 결과는 무엇이고 언제 이루어질까? 답.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짓을 평생 동안 계속하더라도 당신은 기껏해야 돈이 든 가방을 더 자주 보게 될 뿐이다. 그것도 영화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거나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은 희소하다. 당신은 확률에 돈을 걸 텐가? 당신은 아마 이렇게 물으리라. 어째서 그런가? 나는 손수 그 가방을 열어 돈을 꺼내고 세어보고 거의 핥다시피 했다. 세 번째 종류의 심상화는 영화 구경이 아닐진데 그 이상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전능한 외부 의도는 뭐라고 있단 말인가? 이 상황을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두 가지 잘못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가방에 가득 든 돈은 당신의 목표가 아니다. 돈은 단지 부수물일 뿐이다. 그것은 목표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하지만 목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니 이 정도만 해두자. 두 번째 잘못은 최종 목표에 집중한 것이다. 최종 목표가 한 발짝 밖에 있지 않는 한 최종 목표에 집중하는 것으로는 목표 쪽으로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다. 물론 당신의 안락지대는 넓혀지고 외부 의도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외부 의도를 어떤 식으로도 도와주고 있지 않다. 최소한 다리라도 움직여야 한다.
나는 당신이 행동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심상화 과정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신의 상식적 경험은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모든 생각과 열망을 그 목표 쪽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해왔다. 당신은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가 약속했듯이 트랜서핑은 무조건 듣는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상식적인 생각을 버리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믿을 수 없는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트랜서핑의 심상화와 일반적인 심상화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밝혀보자. 아시다시피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욕망이다. 목표를 향한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은 의도다. 모든 행동을 추진시키는 배후의 힘은 의도이지 욕망이 아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향해 당신을 전진시켜주는 것은 목표를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을 심상화하는 당신이다. 의도의 실현이란 하나의 과정이지 목표를 한 방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물론 목표 자체도 심상의 일부다. 하지만 심상의 초점은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과정에 있다. 목표는 그것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당신의 뒤에 놓인 배경 그림일 뿐이다. 욕망이 의도와 다른 것만큼이나 목표 자체를 심상화하는 것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심상화하는 것과 같지 않다. 욕망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팔을 올리는 예로 다시 돌아가 보자. 당신이 팔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자. 먼저 당신이 팔을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목표인 올려진 팔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이번에는 팔을 올리라. 앞부분에서는 욕망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일어나는 일은 당신은 단지 팔을 올리고 싶다는 소망만을 표하고 있고 그리고 목표인 올려진 팔을 심상화하고 있다. 뒷부분에서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데 의도는 팔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목표는 당신이 추구해야 할 무엇이기는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저 원하고 자신이 거기에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필요한 단계를 밟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즉, 그 과정을 실천해야만 한다. 이 모두가 단지 쓸데없는 궁리에 지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논거가 우리를 어떤 결론으로 데려가는지를 보라. 목표를 심상화하는 것은 욕망이 벌이는 짓으로 그것만으로는 목표에 한치도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 당신은 그저 뭔가가 일어나기만을 바라기만 함으로써 공포탄만 쏘고 있는 것이다. 트랜서핑에서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심상화한다. 이 경우에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어서 목표는 조만간에 이루어진다.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꿈에서처럼 그렇게 빨리 진행되진 않는다. 하지만 움직임은 눈앞에 실제한다. 앞장을 공부하셨으니 당신은 자신이 여러 인생 트랙을 거쳐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 자체를 심상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것이 창조적인 일이어서 최종 목표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상화가 특히 유용하다. 과정을 심상화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 당신이 미술작품을 창작하고 있다고 하자. 당신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작품이 지니기를 바라는 특징은 알고 있다.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작품이 점점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오늘 당신은 작품의 세밀한 부분을 조금 완성시켰다. 내일은 또 새로운 모습을 갖출 것이다. 당신의 작품이 변해가는 모습을 상상하라. 당신은 작품에 더 많은 특징을 부여하고 있고 그것은 당신의 눈앞에서 걸작으로 변해가고 있다. 당신은 이 창작 과정에 몰입한 채 즐거워하고 그 아이는 당신과 함께 자라난다. 당신은 상황에 적절한 심상화 방법을 어려움 없이 발견해낼 것이다. 비결은 목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태어나고 자라서 완성되어가는 과정도 그려가는 데에 있다. 작품이 제 스스로 완성되어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창작해내는 것은 당신이다. 그것은 당신의 손 안에서 완성되어 간다. 당신은 작품을 창작하고 동시에 그것에 감탄한다.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엄마가 그 좋은 예다. 그녀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자리에 뉘어 재우고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상상한다. 그녀는 아이를 애틋이 보살피며 사랑스럽게 여기고 날이 갈수록 더욱 귀여워지는 것을 확신한다. 엄마는 아이와 놀아주고 가르치고 동시에 아이가 더욱 영리해져서 곧 학교에 다니게 될 것을 상상한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그저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이자 동시에 그 과정의 심상화다. 엄마는 아이가 자라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가 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라서 되어갈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다. 당신의 작품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면 일을 끝내고 집에 왔을 때 그것이 갈수록 더욱 편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해가는 것을 상상하라. 내일은 좀 더 세부적인 기능을 첨가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당신이 사업 계획을 하고 있다면 머릿속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을 상상하라. 당신은 날마다 새롭고 독창적인 제안을 내놓는다. 당신의 계획이 발전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프로다운 작품의 본보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자신에게 계속 말하라. 당신이 몸을 가꾸고 있다면 그것을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 키우라. 몸이 점점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을 상상하라. 영양을 주고 단련시켜서 필요한 곳은 근육이 붉어지고 다른 곳은 탄탄해지는 모습을 그리라. 어떤 경우든 과정을 심상화하라. 당신의 작업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말이다. 단지 최종 결과만을 상상하는 것은 안락지대를 넓혀주고 그것만도 상당한 일이긴 하지만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을 심상화한다면 당신은 외부 의도의 작용을 한층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목표가 어떻게 실현될지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침착하고 용의 주도하게 심상화만 계속하라. 목표가 당신의 안락지대 안에 완전히 융화되기만 하면 외부 의도가 적당한 기회를 던져줄 것이다.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는답시고 좌충우돌 정신없이 헤매지 말라. 중요성은 제쳐두고 가능태 흐름에 몸을 맡기라. 슬라이드를 보고만 있지 말고 그 안에서 살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 길을 가고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정의 심상화가 다는 아니다. 가능태 공간의 물질적 현실화는 타르처럼 활성이 미약하다. 그러므로 전이는 점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물론 신의 사자의 외부 의도가 받쳐준다면 모르지만 말이다. 점진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지속적인 과정이란 뜻만이 아니라 전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도 품고 있다. 이것이 트랜서핑의 심상화 과정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다. 전이 사슬. 목표가 좀 멀리 있는 인생 트랙 위에 놓여 있다면 그 인생 트랙에 맞추어 사념 에너지를 방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컨대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 과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 시험에 합격하는 트랙에 동조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는 것이 전혀 없이는 문제의 올바른 답을 적는 것을 심상화해봤자 듣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미래의 목표와 현재 상황 사이에는 먼 길, 꼭 시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먼 길이 놓여 있을 수 있다. 그 사이에 상황도 바뀔 테지만 당신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도 바뀔 것이다. 어쩌면 성격까지도 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 여행을 마치기 전에는 모든 매개 변수를 맞출 수가 없을 것이다. 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심상화하고 있다면 당신은 모든 일이 빨리 일어나게 하려고 서두르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아무데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그러면
당신은 좌절하고 화가 나서 결국 균형력이 당신을 대항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정 원한다면 먼 미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얼마든지 그려도 좋고 나쁜 일도 일어나진 않는다. 하지만 금방 도달할 수 없는 인생 트랙을 따라 움직이는 과정을 심상화하는 것은 당신을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데려다 놓을 수도 있다. 구불구불한 강을 따라 내려가야 할 때 당신은 물구비를 가로질러 간답시고 배를 강 두 위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목표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싫어도 각각의 단계를 순서대로 다 밟아야 한다. 예를 들자면 단숨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은 기술을 배울 곳을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엔 일자리를 찾아서 전문가로서의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가능태 공간의 이 같은 단계적 경로를 전이사슬이라고 부른다. 각각의 단계는 이 사슬의 고리를 이룬다. 각 단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사 과정을 마치지 않고는 석사 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전이사슬의 고리는 가능태 공간에 상대적으로 동질적이고 서로 연결된 섹터들을 한데 이은 것이다. 목표로 이어지는 길은 이 전이사슬과 가능태 흐름으로 짜여서 만들어진다. 가능태 공간은 잘 조직화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직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목표를 추구해서는 결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가능태 흐름에서 튕겨나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말고 물살을 거슬러 허우적거리지 않는 것이다. 따라야 할 원칙이 한 가지 더 남아있다. 현재의 단계에 대해서만, 즉 목표를 향해 움직여가는 과정을 그리는 현재 단계에 대해서만 심상화를 적용하라. 원한다면 얼마든지 슬라이드의 형태로 최종 목표를 상상해도 좋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움직여가는 과정은 전이사슬 속에 현재 고리의 경계 안에서만 심상화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트랜서핑의 심상화를 최종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란 전이사슬 중 현재의 고리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마음에 그리는 것이다. 과정을 마음에 그린다는 것은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생각에 힘을 한번 실어주기만 하면 그것은 마치 꿈속의 시나리오처럼 스스로 펼쳐져 나갈 것이다. 당신은 생각에서나 행동에서나 그 고리를 실현시켜주는 과정을 살아가야만 한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은 일치해야 한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간단하다. 당신의 전이사슬 속에서 각각의 고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어떤 방법과 어떤 길이 목표에 이르게 할지를 전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니 걱정할 것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말해주겠다. 목표를 실현시킬 방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조바심 내지 말라. 침착하고 용이 주도하게 슬라이드를 계속 심상화하라. 목표가 안락지대 안으로 완전히 융화되어 들어오면 외부 의도가 적당한 방법을 던져줄 것이다. 목표를 이룰 길을 찾겠다고 좌충우돌 헤매지 말라. 슬라이드가 당신으로 하여금 무심결에 뜻하지도 않게 적절한 행동을 하게끔 할 것이다. 중요성을 버리고 침착한 태도로 가능태 흐름에 몸을 맡기라. 여기서 신호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 당신이 목표 도달의 가능성을 가리켜주는 것으로 보이는 신호를 해석하려 하고 있다면 이 신호는 전이사슬의 현재 고리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최종 목표와는 먼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달리 말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당신이 현재 걷고 있는 길에만 관련된다. 당신은 전이사슬의 현재 고리에 관련된 모든 의문에 대해 그 신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인생의 현재 트랙이 목표로부터 몇 골이 떨어져 있다면 그 신호는 목표를 가리켜 주지 못한다. 먼 목표를 가리켜 주는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석해낼 수가 없다는 말이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영혼의 기분 상태를 살피는 것 말고는 트랜서핑에서 신호를 해석한다는 것은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그러니 신호나 그 해석에는 큰 비중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 모든 것 속에서 세 번째 종류의 심상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과연 목표를 심상화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만 남았다. 그 답은 간단하다. 물론 해야 한다. 무엇이든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심상화를 실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목표가 당신의 머릿속에 슬라이드의 형태로 간직되고 그것은 안락지대를 넓혀주고 산염 에너지의 주파수를 목표와 관련된 인생 트랙에 맞춰준다. 이것이 세 번째 종류의 심상화의 유일하고도 주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목표와 관련된 인생 트랙으로 실제로 옮겨가는 일은 언제나 트랜서핑의 일꾼인 목표를 향해 움직여가는 과정의 심상화의 몫이다. 과정을 심상화함으로써 당신은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